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이병건 민간위원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재임 중이시고요. GI 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SCM 생명과학의 대표이사, 종근당 부회장, 녹십자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자분들 소개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단의 조인호 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장익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의 이득주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동근 정책위원님,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의 정순길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의 신인수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기조 강연 해주셨던 박소라 원장님, 또 주제 발표해 주셨던 강영진 교수님, 이주혁 대표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장님께 마이크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사실 우리나라 재생의료를 다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치료기술 어디까지 왔나. 근데 이거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결국은 가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환자들,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첨단 재생의료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 산업으로 봐서는 정말 바이오 헬스나 이런 것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인가. 그런데 저는 그중에 재생의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산업계도 있고 또 우리 복지부, 정부, 또 연구비 쪽, 그리고 이제 복지부 시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조인호 단장님부터. 네, 이미 그 세 분의 연자분이 자기에 관련된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토론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적어왔지만 그 오늘 그 강연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만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혹시 제가 더 할 말씀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교수님 안 계시는데 첨단 융복합 제재로 임상 연구를 하시고 또 신문에도 내시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박소라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거로 보면은 지금 세포 기반 면역 항암제가 전 세계 임상이 한 반을 차지하고 또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조직공학 제재라는 게 한 2%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업단이 지금 한 170개 정도 과제를 지난 4년 동안 했는데 사실 논문은 그 조직공학 제품이라는 데가 가장 논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대 교수님들이 아마 그 지금 의사분이나 기초하시는 생물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상당히 이렇게 발전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뭐 3D 프린팅, 셀 프린팅은 뭐 우리나라가 10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이 우리가 좀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이틀간 학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기술을 발전을 하려면은 식약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전자 재조합 치료제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처음에는 그 IP라는 게 그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터크라는 게. 그러다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분석을 해보면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주니까 그게 연구를 할 기업이나 교수들이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글리베라라는 게 나오면서 EMA에서 허가를 줬는데 그 뒤로부터 갑자기 올라가서 지금 이제 뭐 유전자 편집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IP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아마 이 우리나라의 첨단 융복합 제재에 대한 것을 좀 허가를 하면은, 허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좀 만들어주면은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의 최초 또 최고의 어떤 그런 산업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강영진 교수님
그 말씀 중에서 이 첨단 재생 이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 연구 중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사업단의 조사를 해보면 한 30%가 기업이 하고 기업 중에 전체 한 20%가 학연병 그 연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보통 우리 산업 분야는 한 5분의 1이 그 병원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있는 연구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여기서 빨리 이제 임상 연구라든가 이런 트랙이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그 활성화가 되고 또 산업에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이주혁 대표님 이제 안과질환은 사실 제가 옛날에 그 국립보건원에 일을 할 때 희귀 난치 질환 그 센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놀더라고. 민간 단체인 그 희귀질환 연합회하고 그 NIH에 있는 ORD 그 오피스 오브 레어 디지즈라는 거하고 또 식약처하고 또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 엔드 유스인 환자들이 제안하는 거 많이 제안했겠죠, 각각 분야마다. 그래서 입안도 하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산업으로 오고 또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준비했는 내용들은 많지만 우선 이렇게 짧게 하고 다음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을 제가 많이 가졌었는데요. 때에 맞춰서 잘 준비된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출발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 법령이 임플멘테이션, 운영이 될 거냐 하는 게 과제겠죠. 이 첨단 바이오법에서 규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의약품의 일부고요. 의약품이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준 데하는 급부로서 기업이 돈을 벌고 그렇게 윈윈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성공적인 법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바이오법이 집행됨에 있어서 혹시 병목 현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파트 반상회에 나가면 101호도 문제, 102호도 문제, 204호도 문제 다 문제죠. 근데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강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굉장히 잘 벌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의약품 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 FDA에서 11년간 신약심사관, 신약심사 팀장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온 지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11년, 한국에 돌아와서 13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미국과 한국이 참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강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산업은 잘 되는데 왜 의약품 산업은 안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산업도 그렇고 그 성능이 어느 이상이어야 한다. 그 유효성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게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의약품만 그 의약품의 품질이 얼마가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의약품으로 인한 치료 효과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걸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ighly regulated industry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법적인 그 기본적인 바탕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아봤고 돌아와서도 10년 이상 살아봤는데 미국의 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음성 규제라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위에 무슨 일을 해도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레귤레이션, 양성 규제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양성주제는 뭔가 하면 조선시대에서 왕이나 사대부가 평민이나 노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일정 시대를 겪으면서 일제가 우리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 위에는 또 다른,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다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하에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이걸 잘하자고 만들어 놓는데, 실제로 그 법이 집행되는 것은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는 그런 형태로 집행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식약처에서 신인수 과장님 오셨는데, 신인수 과장님 그러면 굉장히 식약처에 있는 그 직원분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한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배운 분인데, 이런 분인데도 그런 식약처라는 정부 조직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병목 현상이 어디서 오는가,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규제 혁신, 규제 과학의 발전,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제 과학이라 그러면 결국 규제 과학이 잘 발전해야지만 규제 업무도 발전해 가는데, 국내에 제가 들어와서 규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FDA에서 11년 제가 동안 배워온 규제과학하고 한국의 규제과학이 너무나 다릅니다. 규제과학 그러면 법령을 만들고, 법령을 공포를 하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걸 수능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규제과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규제과학이라는 어떤 규제 제도,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학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학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다들 보면은 고속도로 달리죠.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왜 생겼을까요? 도로 안전을 위해서요?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터 별들의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도 국가 정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도로 그 속도 제한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해서 법령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나니까 법령을, 고속도로 속도도 어떤 곳에서는 55, 어떤 곳에서는 65로 미국이 규제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속도를 100km, 110km, 어떤 데서는 80km, 50km 제한하잖아요. 그런 규제 제도에도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규제과학 연구를,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참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드릴 말씀 많지만 이것으로 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토론에서 가장 자장이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시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이제부터는 4분입니다. 4분에. 네, 첨단 재생 의료 산업 협회를 맡고 있는 이득주입니다. 저는 이제 협회니까 관련돼 있는 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과 또 산업체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의 이 법령이 생기면서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저희 관련 사업체에서는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지금 부서가 하나 생기고 또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대화 창구가 생기고
또 나름대로 연구비를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은 뭐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이 운영하는 도중에 이제 조금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치료제까지 치료 영역까지 그동안은 이제 연구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 환자들을 어떻게 좀 잡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지금 급한 환자들 또 꼭 필요한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제공하겠다고 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치료제로 갔는데요. 이 와중에 그 연구와 임상 연구와 또 이 나름대로의 치료제 간에 여러 가지 법령이 좀 마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상업화했던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 또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해서 상업으로 들어가고자 하니까 거기서 또 생기는 문제점들이 아마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 법령 내용에 좀 수정을 좀 요하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우리의 목소리만 다 거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가 어떻게 혜택을 보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환자 치료제로 갔을 때는 비용을 환자한테 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식약처의 그 관리 소관이 더 세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때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이제 저희 모든 회사들과 또 관계되어 있는 연구자들의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심의위원들이 더 많은 역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활동가이고요. 아무래도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 첨단재생 의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육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는 지점 또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서 좌장님께 좀 죄송하지만 길게 말씀드릴 거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게 코비드를 걸리고 한참 지났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갈라져 있던데 그것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첨단재생 바이오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보시면 안전하고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토론회에서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이 먼저 들어가는 법이고 안전관리가 50% 이상의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안전 관련된 법이 얼마나 더 강화되고 또 얼마나 더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봤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처음에 시행령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그 시행령 공청회 때 이미 그 전에 세포를 배양하면서 약을 치료를 시행하고 있던 많은 의료기관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항의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의료기관들 그럼 지금 못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료기관들 지금도 세포 배양해가 치료하고 있고 암암리에 줄기세포라는 명목으로 약을 팔고 있거든요. 약이라고 해야 되죠. 약을 팔고 있는데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 불법 관련된 거 보건복지부나 약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냐? 관리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에 신의료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술이 하나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해 무릎 관련 관절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지금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 근거 기술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거라고 하는 게 히알루론산 정도의 치료제, 진통제 효과가 있을 뿐이지 재생 효과를 검증한 약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 약을 수백만 원 맞춰가지고 약을 받고 있고 그거에 힘입어서 다른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술들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치료되고 있습니다. 뭐
정맥혈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다든지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불법이거든요. 그럼에도 그게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져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줄기세포 치료술 검색해 보면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합법인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복지부 식약처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육성이 어떻게 되고가 가능한 거지, 그런 안전 관련된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육성이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정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가장 주요한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원정 치료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원정 치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주요 원리였습니다. 근데 미국도 원정 치료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 FDA 안전관리 관련된 규제에 맞춰서 줄기세포 치료술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콜롬비아 갑니다. 그러면은 FDA는 이 콜롬비아나 멕시코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 완화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국민들이 얼마나 더 안전하게 약을 먹고 약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FDA는 그걸 완화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세포치료 원정 받으러 간다는 것 때문에 규제 완화합니다. 이렇게.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개정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우려사항이 있는지를 조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충북 바이오 특구에서 규제 특구에서 심의위원회도 무력화시키고 안전관리기관도 무력화시키는 규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법안을, 이게 통과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도 자체로 하겠다고 하고, 안전관리기관도 지금 현재는 국립보건원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체로 하겠다고 하고, 세포치료를 원래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에서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임상연구를 마치 상업적인 의료행위처럼 하겠다는 지금 규제특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개정 법안 때문에 이게 지금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환자치료접근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환자치료접근권의 전제는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필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고위험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가 중복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임상연구들 보면은 중위험이나 저위험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이 되면은 바로 임상연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심의위원회는 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규제 검토 결과를 나옵니다. 그럼 그 검토 결과 보고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식약처나 복지부 내 또는 그 심의위원회 내에서만 공유하고 있고 그거 관련된 검토 내용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시민단체가 노력해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하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겠고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쩔 때는 엄청나게 은폐되어 있고 어쩔 때는 많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심의위원회 누군지, 정책위원회 누군지, 심의 결과는 어떻게, 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공개해야지, 또 그 임상시험에서 임상연구에서 신청한 사람은 누구고 그 임상연구에서 신청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환자가 볼 수 있어야지 이 환자치료접근권이 만정이 되는 거지. 그냥 의료인, 그냥 임상연구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만 듣고 환자는 정보를 그거 이외에는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치료접근권은 절대 달성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동근 의원님 1분 드릴게요. 네, 1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기 투자자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우리나라 첨단재생바이오법 그 회사들 통제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금 주가 관련된 조작 사건이나 주식 관련된 문제들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고발당하고 있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거 전혀 관리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삼부토건 뭐 하면서 그 주가 차트 하면서 주식 시세 조정하는 거 뭐 문제 제기하는 거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똑같은 주가 차트들 바이오 회사들에서 많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 던지고 빠지고 하면서 시세 조정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런 회사들이 이상한 치료 같은 걸로 임상연구나 임상시험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게끔 막아야지 이런 연구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가 비싼 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오 의약품 또 케미컬 의약품 다 제네릭 가능하고 바이오 시밀러 가능합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을 통해서 시장 경쟁이 가능하고, 그럼 시장 경쟁을 통해서 더 싼 약을 만든 회사가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시장 경쟁 구조가 가능하지만, 현재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불가능합니다. 그거 관련된 규제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만약에 킴리아가 10년 뒤, 20년 뒤에 가격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킴리아는 독점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더 비싼 약, 더 비싼 치료제로 팔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 약품들 시간 지나면 지금 바이오 시밀러 때문에 가격 떨어지지만 킴리아나 졸겐스마 이런 약들 시간이 지나도 가격 똑같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킴리아와 동등한 치료제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노력을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밀러 선진국이 된 이유도 현재적으로 바이오 약품에 대한 동등성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강국이 된 거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도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동등성에 대한 관련된 가이드라인, 규제안들을 만들고 회사들이 동등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걸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승길 과장님. 네, 복지부 재생의료 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치료 기술인데요. 앞서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발표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전문 분야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듣지만 오늘 발표 들으면서도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 들었고, 이렇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저희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나 국민들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을 이제 오늘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기회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일수록 이런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소개하고 알리고 이슈를 끌어올리고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여전히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을 개발해서,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자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치료기를 제공해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선점한 이런 안전하고 기술의 지원, 이런 부분을 두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 연구자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이 치료를 통해서 혜택을 간절히 기대하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협회나 산업기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이제 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 복지부 정부나 또 옆에 식약처도 계시지만 이런 다양한 분야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길지 않지만 제가 3가지 임상 연구,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치료, 그리고 상용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또 저희 복지부에서도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의료 분야에서 임상연구라는 새로운 정책적 플랫폼이 마련되면서 대규모의 자본이나 임상 시험을 가야 하지만 그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임상 연구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에서 박소라 원장님 그리고 강영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임상 연구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좀 적극적으로 넓히려 노력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연구 들어오는 과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서 발표한 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상자분이 많지 않습니다. 임상 연구 자체 굉장히 비싸다 보니 그런 경우 이제 임상 연구 이후에도 추가적인 고도화 과제라든가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후속의 어떤 지원, R&D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가 실제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임상 연구의 성과들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치료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 치료 제도가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앞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박소라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이동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첨단 재생 치료가 대규모로 생산이 어려운 영역이고 환자 맞춤형 생산이 굉장히 비쌉니다. 내년부터 치료 제도가 도입되지만 비싼 고가의 치료를 어떻게 좀 더 접근성 있게 제공할 것인가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연구보다 이제 대규모로 일반적인 치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세포 처리 시설이라든가 GMP 시설의 역할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동건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굉장히 중요하고 뼈아픈 지역이라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기전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구와 치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회나 어떤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상용화라는 것이 보편적인 제공 그리고 또 비용에서도 어떤 보장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임상 시험이라든가 신의료 기술 이런 쪽으로 잘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법령 간의 부처 간의 협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려운 주제지만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또 국민들에게 또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신인수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을 맡고 있는 신인수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면서 저희 역할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와 마음을 넓게 열고 들어보고 또 경청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와서 지금 1년이 채 안 됐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강현진 교수님이나 또 우리 이병건 회장님 또 이득주 회장님, 접 회장님 또 우리 박소라 원장님하고 최대한 자주 뵙고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덜 혼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오늘 특히 또 이렇게 환자단체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이동건 위원님 말씀도 또 잘 새겨 들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요구를 우리 정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부가 어떻게 이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을 잘 잡아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걸 또 집행 과정에서 이뤄내느냐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은 되게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는 거 오늘 자리에서도 그 상반된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특히 국민일보와 쿠키 뉴스에서 언론 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시각각 저희가 잘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특히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식약처가 그 피보탈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특히 이런 첨단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국은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이익과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저희 심사자들은 이제 다 과학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의 영역에서 접근을 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을 그 어떤 제품군마다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첨단바이오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뭐 한 손바닥만 하다고 하면은 세포는 지금 이 지구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저희가 이게 같은 물질인지 정말 순수하게 아스피린만 있는지 얘가 충분한 양이 있어서 열을 떨어뜨릴 만한 양이 이제 우리 그 기작이라고 하죠. 거기에 또 맞춰서 가는지를 판단하는 게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과정인데 이 세포나 유전자까지도 변형하는 관계에 가면 이거를 아스피린 판단하듯이 그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된 거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 제품의 특성을 개발자나 연구자가 잘 판단하시고 최대한 그거를 찾아내서 초기부터 규제과학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놓고 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첨단 바이오 재생의료 분야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워낙 모르는 게 많으니까 우려도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 기조로 얘기를 드리고 그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답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정책이나 감시 감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조인호 단장님 얘기하신 내용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당국이 이걸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고 조금 과감하게 풀어주면 뭐 EMA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냐는 말씀을 주신 이면에는 또 임모 제품처럼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한 방에 몇십 년이 뒤로 가는 위험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장혁 교수님 너무 공감 가는 이제 존경하는 FDA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뵀었는데 미국에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 때 WHO가 준비 작업에만 한 5년, 만드는 것만 3년, 그걸 이행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준비해서 하는데 저희는 매년 몇 개씩 만들고 있죠. 그래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그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가 2개의 영문 가이드라인 만듭니다. 신생항원이라는 거하고 엑소좀으로 알려져 있는 세포의 소포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걸 왜 영문화를 하냐? 그때 미국, 일본, 유럽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자기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불과 제가 이 분야에 20여 년 있는 사이에 규제과학도 성장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또 국제기구나 뭐 선진 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논의를 하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과 또 관계자분들의 협력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있으면 집행이나 이행 부분에 많이 좀 이런 공청회나 이런데 언론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정부가 주최해서 좀 많이 이렇게 발표도 드리고 얘기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살짝 언론사 주최 회의니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동군 의원님은 제가 열린 포럼이라는 거 소통협력과장 할 때도 몇 번 뵀는데 뭐 당연히 시민단체는 그 우려가 많으실 수밖에 없죠. 또 이제 환자단체도 다 같지가 않고 이제 희귀난치 질환 분들은 항상 이 언맨 니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안전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 담아내는지 뭐 물론 복지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3년 반 동안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사실과 다른 내용은 그 불법으로 만드는 게 횡행하는데 식약처 복지부가 손 놓고 있다.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작이라는 게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걸 넘어서는 게 있으면 1399로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출동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뭐 아까 지자체 얘기도 하셨는데 지자체의 규제 특구가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잘 안착돼 갈 수 있도록 또 저희 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투명성 부분 우리 뭐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신원을 노출시키는 거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저희가 전문가 풀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에 비해서. 근데 이분들이 노출돼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조언을 해로 와주시지 않아요. 저희가 뭐 몇백만 원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비 정도 드리는데 정말 애국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발전에 진짜 그 기여를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투명성은 당연히 강조해야 되지만 또 전문가 위원님들의 신변 보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지적을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놔서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 차장님께서 주신 그 두 가지 이슈를 좀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면요, 환자 중심의 그 어떤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모두의 우리 정순길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내년부터 시작하는 임상연구 2기 사업은 오히려 환자 쪽에서 수요를 제시를 해서 탑다운으로 가는 쪽으로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때 환자 단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국가 전략 산업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병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산업을 우리가 놓친다는 건 이건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뽁짝뽁짝한 걸 생각하지 말자. 아시아 시장을 우리 시장이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경쟁력이 생기면은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시아부터 잡자 하는 생각이 크고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좀 모든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도 되게 많습니다. 뭐 옛날에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가 정말 그 연구 리스트를 보면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게 임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주고, 오늘 저기 이장희 교수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여튼 저런 그 이장희 교수님 같이 이렇게 글로벌 그 레귤레이션을 경험 계신 분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완전히 픽스 상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추얼리 만들어 놓고 어떤 아젠다가 들어오면은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면은 굉장히 빨리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을 한 젊은 사람들이 또 실력이 늘 것 같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분산된 거를 코디네이션하고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근 정책위원님, 제가 한마디 한마디 정말 가슴을 너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있는 스템셀 클리닉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FDA 그 분을 외국 학회에서 뵈서 여쭤보니까 불법이에요. 우리도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걸 제도권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게 지금 치료제도의 시작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고요. 투명성 부분 저 어그리하고, 그런데 시각차하고 조금 달라요. 투명성 부분이 이쪽 심의위원님 결정이 어떤 베이스냐면은 혹시 임상연구 통과시켜 달라고 로비하실까 봐. 왜냐하면 연구자들끼리 아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제는 앞으로는 개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많이 우리 이동익 위원님을 초청해서 많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70분 시간을 받았을 때 이게 시간으로 충분할까 했는데 그게 35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청중에서도 굉장히 의견을 내실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른 걸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신 국민일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재생의료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분명히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힘을 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